테크인스탁입니다. 알파경제 김종희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제 8월 말이고요. 곧 9월 들어갑니다. 뭔가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좀 달라졌죠. 하반기 특히나 이제 여름 끝나고 가을로 접어들게 될 텐데 그 사이에도 7월, 8월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반기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AI만 외쳤고 그리고 또 뜨거웠던 쪽 보면은 뭐 화장품이라든지 몇몇 종목군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종목의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어떤 부분들 근본적으로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는 건지 짚어주실까요? 네, 7, 8월 달에 나타난 변화 두 가지를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하반기 들어서는 상반기와 좀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반기는 뚜렷한 주도주가 존재했고 그 주도주 안에서 전체적인 흐름은 어저께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 소비와 미국 제조업 부흥에 기인한 결국 모든 게 미국향으로 좋아진 것들이 실적도 끌어올리고 지수도 끌어올리고 주도주가 되는 그런 양상으로 전개가 됐었는데 하반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그림을 보시면 아주 확연하게 달라진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준비된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일단 저 막대 그래프는 뭐냐면 반도체와의 상관관계, 그러니까 반도체가 움직일 때 얼마나 같이 움직이느냐를 업종별로 상관관계를 나타낸 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기에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상관관계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반도체와 유틸리티는 거의 반대로 움직인다 해도 될 정도로 관계가 없다라는 거고요. 반도체와 반도체는 당연히 1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살펴놨더니 상반기까지의 수준은 누가 뭐래도 반도체였으니까. 그런데 지금 수익률이 높은 업종들을 보시면 반도체와 전반적으로 거리가 먼 쪽으로 가면 갈수록 수익률이 좋아진다는 거죠. 근래 들어서요. 네, 그 8월 달에 수익률이 유틸리티라든지 통신 서비스, 증권 이런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다. 그래서 금리 내려갈 때 이런 종목, 환율 내려갈 때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종목군들이 8월 달에 수익률이 좋았던 이유는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하죠. 주도주가 일단 쉬어가는 구간에서 안 올랐던 종목군들이 올랐다라는 순환매 측면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이거 주도주가 좀 깨지는 과정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양면적 해석이 모두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뭘 다시 선택하느냐는 결국은 내일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고 결정하겠죠. 여전히 엔비디아가 견조하고 내일 시간에서 실적 발표하면서 급등하고 다시 신고가 넘으면서 관련된 종목군들을 쭉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 미국 시장에서 나타난다면 국내 시장에서도 최근에 계속 빠지고 있는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이런 종목군들의 반전 양상이 나타날 개연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주도주 없이 뭔가 그동안 좀 못 올랐던 혹은 턴어라운드 종목군들 중심으로 종목 장세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시사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하반기에는 이미 지난달, 지지난달부터 계속 언급드리고 있습니다만 소위 이제 AI 주도주 쏠림에 대해서는 계속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7월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금리가 내려갈 때 우리 증시의 수익률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준비된 다음 그림 보시면 우리가 금리 내려가면 증시 오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준비된 그림에서 나타난 것은 금리가 내릴 때마다 그 수익률을 표시한 것인데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네, 그렇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폭락한 날도 있었다는 거죠. 물론 이 지수는 미증시예요? 국내 코스피예요? 국내입니다. 이 폭락은 당연히 아시는 것처럼 일본의 엔화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니까 꼭 이게 금리 때문에 작용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네. 금리가 내리면 증시가 오른다는 속설은 이것만 봐도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5월 달에 제가 여기 처음 나와서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금리가 내리는 게 중요한 아니고 금리를 왜 내리는가가 중요하다. 그러면 이 소식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결국은 경기 침체와 관련된 부분을 반영하고 있는 거다. 지금의 금리 하락과 10년물 국채가 내려가는 것 자체가 경기의 둔화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시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하고 상대적으로 이제 앞전에 소개시켜줬던 95년도의 랠리도 생각해 보시면 증시가 박살난 이후에 전체적으로 금리를
계속 단계적으로 10번 이상 내려서 증시를 끌어올린 거죠. 그러니까 그 앞전에 경기 침체가 올 것 같고 기업 실적이 박살이 나고 증시가 박살이 나니까 금리를 끌어내려서 증시를 끌어올린 겁니다. 그린스펀이 가장 잘했던 그런 조절이었던 거죠. 물론 그 사람도 경기에 맞춰서 금리를 조절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고요. 사후적인 대응을 잘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 사전적 대응이 안 된다라는 것을 계속 방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금리 시장에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특징은 확실한 것 한 가지는 미국 경기가 둔화된다는 얘기고, 미국 경기가 급하게 둔화되면 뭐 증시는 폭락일 거고요. 만약에 급하게 둔화되지 않고 완만하게 둔화되는 가운데 현재 시장에 공급되어 있는 유동성을 다시 재공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뭐 증시 하락 없이 재반등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시사점을 보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7, 8월에 시장이 확실하게 변했구나. 수익률 기준의 상승 종목도 변했고, 그다음에 금리에 대한 민감도도 변했고, 결국 이것은 경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에서 돈 벌고 미국으로 모든 것이 쏠려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경계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결론. 지금부터는 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일정 부분의 현금이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상반기처럼 주도주 하나 갖고 있으면 뭐 아주 좋은 수익률 나는 그런 장세의 모습은 조금 선택하기 어렵고, 그나마 이제 하나 대안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만약에 지금 뭐 잘 움직이고 있는 제약 바이오 쪽을 뭐 집중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뭐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슈에 전혀 반영 없이 좋은 수익률을 보일 수 있었겠지만, 아마도 뭐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지금의 전략적 핵심 포인트는 일단 여전히 현금이 필요하고, 두 번째, 현금을 다시 쓴다고 하더라도 보유 포트폴리오를 AI 기준으로 집중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럼 작년에 어떻게 보면 2차 전지의 그 사례를 반복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결론까지 이미 들어봤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 달라진 점. 일단은 AI 일변도에서 좀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민감도가 낮아지고 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다고 무조건 지수가 계속 오르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변화를 짚어주시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조금은 고려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시를 해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약간 좀 섹터로 좁혀볼게요. 요즘 화장품 얘기도 좀 안 해봤는데, 화장품 아닌 스킨 부스터. 이 스킨 부스터는 피부과나 뭐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용어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넓게 보면 뭐 필러라든지 이런 것들, 뭐 히알루론산 뭐 다 포함되는 그런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미국 시장의 특징이 뭐 우리나라에서 소위 선블럭을 중심으로 하는 일부 저가 화장품의 강세도 있었지만, 그거 말고도 돈이 좀 들지만 뭐 우리나라에서도 클래시스나 뭐 제이시스 메디칼의 여러 가지 기기들이 뭐 한 번 쓰는 사람은 없다. 아예 안 쓰는 사람은 있어도 한 번 쓰는 사람은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타나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좀 이와 관련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뭐 키움증권의 좀 자료를 보시면 뭐 자료의 내용은 굉장히 내용이 많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그냥 이 한 장으로 모든 게 정리가 되는 거죠. 필러 시장과 스킨 부스터 시장이 연간 어쨌든 뭐 하이 싱글 정도로 계속 성장할 수 있다. 2030년까지. 근데 이 성장에도 핵심 축이 또 미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런 거 거의 쓰지 않다가 최근 들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실제로 사용자들도 늘고 있는 것이 발견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쪽에 가장 먼저 선도적인 업체라고 볼 수 있는 클래시스도 최근 들어서는 미국을 뚫기 위해서 엄청난 프로모션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현재 화장품 종목군들은 뭔가 조금 변동성을 겪고 있는데, 이 스킨 부스터와 관련된 종목군들은 뭐 실적에 따라 편차는 존재하지만 일단 뭐 괜찮은 종목군들이 몇 종목 존재하고 있다라는 점 정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이 시간에 뭐 다른 전문가들이 여러 번 뭐 말씀해 주셨던 종목이기도 한데, 뭐 파마 리서치 같은 종목들이라든지 상장 이후에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합니다만, APR 같은 경우에도 스킨 부스터 측면에서는 뭐 계속 뭐 긍정적인 어떤 관점에 보고서가 나오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이쪽 시장이 저는 화장품보다는 좀 낫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가장 핵심 포인트는 마진율입니다. 이 기업들의 전체적인 마진율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거든요. 두 자릿수는 거의 기본이고, 낮은 게 30%, 뭐 높으면 40% 이상의 마진율을, 오피 마진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마진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핵심 포인트는 뭐 클래시스나 이런 쪽도 대부분 다 충전하는 그 충전재 같은 경우가 굉장히 수익률이 높아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기기를 파는 데는 기기와 더불어서 그 안에 나타나는 그 약의 추가적인 마진율이 높다라는 것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보톡스나 필러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마진율이 꽤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뭐 보톡스나 이런 관련 종목군들의 최근의 흐름이 또 좋았던 것도 이런 관점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다 아시는 것처럼 화장품 아무리 뭐 비싼 거 써봐야 뭐 개선 효과보다는 그냥 뭐 나빠지는 걸 막는 정도라면, 실제로 이런 기기들은 확실한 뭔가 개선을 주는 거잖아요. 안에다가 뭘 채워놓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 또 약을 써서 살을 좀 과도하게 빼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작용, 뭐 우리 과거 뭐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봤잖아요. 살을 한꺼번에 갑자기 뺐을 때 나타나는 그 늘어지고, 피부가 굉장히 네. 뭐 쭈글쭈글해지고 뭔가 보기 안 좋아지는. 그래서 살은 빼고 건강해졌지만 뭔가 미용상으로는 큰 문제가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 미국 시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피부를 채울 수 있는 뭐 콜라겐의 어떤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나이가 먹어가면서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커버해 줄 수 있는 이런 스킨 부스터 같은 쪽의 전반적인 성장은 이어질 거다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도 뭐 해당 종목군들을 별로 보지 않다가 최근에 뭐 보고서들이 나와서 좀 살펴보니까 네. 뭐 주가와 상관없이 밸류들이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고요.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네, 현재 지금 부간에서 뭐 오늘 얘기할 파마리서치나 이들 종목도 보면은 전부 20배가 채 안 되는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현재 마진율이나 현재의 성장 속도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들이 PR 20배가 과연 비싼가? 20배도 지금 대부분 안 되거든요. 내년 실적 비하면 더 싸 보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추가적인 성장 여력들은 조금 남아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동일한 PR 20배라고 하더라도 마진율이 굉장히 낮은 화장품보다는 차라리 이런 미용기기 쪽이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해서 화장품보다는 이런 미용기기 쪽, 그 미용기기 내에서도 피부 부스터와 관련돼 있는, 스킨 부스터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나. 어떻게 보면 지금 뭐 바이오의 강세도 큰 틀에서 보면 최근 뭐 비만 치료제, 그다음에 뭐 표적 항암제, 뭐 면역제제, 뭐 이런 것들에 전체적으로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으니까 이런 미용기기도 큰 틀 안에서 보면 그런 부분으로도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화장품에 대해서 실적이 좋고 뭐 잘 나가는 거 알겠는데, 약점으로 늘 지적을 해주셨던 게 밸류가 너무 비싸다. 현재 주가에 너무 많이 반영이 돼 있고 대체로 20배 넘는 종목군들이 많다. 이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상대적으로 이 스킨 부스터라는 키워드 하에 피부 미용 관련된 종목군들은 현재 밸류도 양호하고 또 성장성에 대해서 다시 봄직한 그런 종목군이다 설명을 해주시네요. 주가 잘 가고 있는 종목군,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 포커스 맞춰봤습니다. 다음 세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해상 프로젝트 확대 중, 해상 풍력 쪽, 이쪽 보시는 거세요? 아닙니다. 해상 프로젝트가 확대되고 있다는 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풍력은 그 일부일 뿐이고요. 전체적으로 뭐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레거시 에너지도, 그러니까 뭐 소위 이제 석유가스 같은 그런 에너지도 확대되고 있고, 당연히 해상 풍력도 확대되고 있고, 해상 풍력이 확대되다 보니까 자연히 이와 관련된 케이블 같은 것들도 확대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그 해상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 안에 연결하는 강관유를 포함한 모든 이 강재류도 다 포함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뭐 전선도 포함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해상 프로젝트도 포함하는 것인데, 최근 뭐 주가는 별로 오른 게 없지만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 해외 기업에 우리가 그 산업별 마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기업이냐면 그동안 뭐 테크닙 FMC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테크닙 FMC는 벌써 이제 뭐 주가가 많이 오른 그런 종목이고요. 이 테크닙에 대응되는 하나의 경쟁사로서 이탈리아의 사이팸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조금 뭐 종류는 다르지만 이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그래서 대부분 이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그런 기업, 뭐 공장을 만들거나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기업이라고 봐야 될 텐데, 이 사이팸이 2023년부터 전반적으로 지금 수주가 해상 프로젝트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래 육상 프로젝트, 기존에 뭐 석유가스 시추 이런 것도 다 하고 해상 쪽도 원래 하던 회사인데, 육상이 주력이었다가 지금 2022년, 23년부터는 확연하게 해상 쪽이 지금 비중이 올라가고 있고요. 올해 들어서는 지금 해상 잔고가 대규모로 쌓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 녹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해상 EPC의 마진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거죠. 자, 육상 EPC의 지금 마진은 거의 제로. 그렇네. BIP 수준입니다. 지금 초록색 점점점 보시면 되고요. 영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에 있으니까 사실 거의 뭐 팔아도 수익이 안 나는 뭐 이런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뭐 색깔로 잘 보이지 않는 하늘색 표시가 지금 그 해상 EPC 마진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쪽은 이제 생각보다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올해부터 실적 턴어라운드. 그래서 5년간 주가 흐름을 보시면 정말 줄줄줄 흘러내리다가 최근 들어서는 약간씩 뭔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정말로 풍력에 그 한정된 것이었다면 뭐 오스테드라든지 베스타스 이런 것들이 같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종목군들의 탄력보다 이게 조금 더 좋은 탄력으로 움직이고 있고 실적에 대한 개선 모습도 더 강하게 어필되고 있고 최근 외국계 증권사에서 뽑고 있는 유럽의 투자 종목 중에서 거의 대표 종목으로 꼽히고 있는 게 토탈과 더불어 사이펜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계속 뭐 신재생 에너지, 뭐 해리스가 되니 누가 되니 이런 얘기 하고 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정말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은 압도적인 자본력을 바탕으로 계속 뭔가 M&A도 하고 그다음에 해당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건설하고 있는 기업들에 꽤 관심이 있다. 왜냐하면 유럽도 결국은 지금 무언가 그 러시아에서 묶여있는 에너지의 집중도를 탈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이펜이 최근에 가장 먼저 그 했던 프로젝트가 뭐냐면 앙골라 프로젝트입니다. 물론 앙골라 프로젝트는 기존의 석유 가스 프로젝트라고 봐야 되는데요. 근데 여기다 석유 가스를 갑자기 왜 하겠습니까? 결국은 유럽에서 러시아를 밀어내는 과정에서 다른 쪽에 석유 가스가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개발되고 있는 것은 두 군데, 북해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파지 않던 노르웨이 부근의 북해 지역을 지금 여러 회사들이 다 다시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심해에서 개발하는 것의 비용이 예전 대비 낮아졌고 그다음에 이제 엑슨모빌이 가이아나에서 소비 대박을 터뜨리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서 해당 기업들이 이쪽에 가서 뭔가 다시 한번 파보는 그런 양상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북해 영국 쪽보다는 노르웨이 이쪽에서 지금 새롭게 굴착하고 파는 그런 물량들이 대거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뭐 과거에도 여러 가지 외신 뉴스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뭐 단기적인 주가 등락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이런 대기업 쪽으로 과거 꾸준하게 뭐 피팅이라든지 관련 강제라든지 뭐 파이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납품했던 기업들에 대한 관심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실적이 좋았다고 해서 올랐던 CS 윈드는 실제로 북미하고 유럽을 기준으로 계속 관련된 프로젝트에 붙어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같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뭐 해상 프로젝트니까 풍력 이게 아니고 네. 어쨌든 해상 프로젝트 안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기업들의 복합적인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자분들이 단어가 이렇게 잘 묶여 있잖아요. 해상 하면 풍력, 해상, 운임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해상 프로젝트라고 했을 때 바로 풍력이 떠올랐는데 생각해보면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바다에서 에너지 네네. 뽑아내고 뭐 이런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좀 확산되고 있는 추세고 이에 따라서 우리가 관련된 산업들 여기에서도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전략 포인트를 어떻게 좀 잡아야 될까요? 네, 일단 뭐 세아제강이나 뭐 태광이나 CS 윈드 같은 종목군들이 해당 프로젝트에 전체적으로 다 결부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들은 다 말씀드렸던 프로젝트들에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세아제강은 기본적으로 미국 수출에 따라서 에너지 관광과 관련된 부분에 여전히 매출이 높기 때문에 지금 뭐 국내 쪽에서 워낙 뭐 내수가 좋지 않아서 실적의 전반적인 개선은 뭐 쉽지 않아 보이지만 이런 미국 쪽 프로젝트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고 사이펜이 아프리카나 지중해나 유럽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뭐 테크닙이라든지 그 외에 뭐 엑스모빌 같은 회사들은 북미나 중미 이런 쪽에 포커스가 또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큰 트렌드는 지금 사이펜만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다. 테크닙 FMC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기에 투자하고 있는 여러 에너지 기업들의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니까 수출 비중, 수출 관광 비중이 높은 세화제강, 에너지 관광 쪽이라는 측면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뭐 태광을 비롯해서 성광밴드 같은 조선 쪽도 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에너지 피팅 쪽과 연관되어 있는 종목도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고 뭐 CSN드는 2분기 실적도 좋았으나
더 중요한 건 미국과 유럽의 해상 프로젝트의 증가에 계속 연동돼서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뭐 CS 윈드는 뭐 아시는 것처럼 밸류가 그렇게 싼 편은 아니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은 뭐 비교적 높을 수 있다라는 부분도 살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해상 프로젝트로 시작해서 종목까지 딱 꼽아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체크인 스탁 마무리 짓겠습니다.